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감동의 사이다 박준입니다. 대선이 이제 19일 딱 남은 상황이고요. 자, 각 당의 후보들 어제는 부울경 지역, PK 지역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자, 지기현 부장판사, 내란 사건을 지금 심리하고 있는 판사인데 룸사롱을 접대받았다. 사건 관계자한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꼬가를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해도 이해가 속 뉴스픽, 오늘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윤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거취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탈당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도 이 윤석열 탈당 관련해서 거취와 관련해서 네.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윤석열 씨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민의힘을 탈당할 거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김문수 후보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 윤 씨가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조사를 비롯해서 오차 범위 밖의 우세를 보이자 이 반전 카드로 윤석열 씨 잦은 탈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좀 당내 공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아직 윤씨 측에서 공개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곧 당을 나갈 거다 이런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윤석열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빠르면 14일이라고 말했지만 14일은 지난 상황이지만 빠르면 14일에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으로 또 한 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 이러면서 탈당을 한 번 더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마칠 때가 많았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기로 하는데 탈당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란이 되는 이런 와중에 김문수 선대위에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합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와.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네. 석동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 석 변호사는 윤석열 씨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고 또 개헌국면에서 윤 씨의 법률 대리인이자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윤석열 씨 입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초선에서는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2번을 공천받았고 그러니까요. 부정선거 의혹도 줄곧 주장해야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인선 배경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느 쪽이 됐든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사실상 이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김 후보는 뭐 광장 세력과도 손을 잡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김 후보는 선대위를 꾸리면서 이 자유통일당 출신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김 후보의 행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좀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출당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번 인선을 치른 거는 윤석열 씨와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표현을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내부에서도 시원하게 이렇게 되면 시원하게 패배하자는 얘기다라면서 탄식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동현이라니요. 자, 이런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미국으로 하와이로 떠났나요? 홍준표 전 시장 비판을 남겼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은 팬클럽 소통방 게시물에 네.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이라면서 이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다급하니까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근처에도 가기 싫다면서 국민의힘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강하게 맞받았는데요. 권 전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2번 대권 도전, 수차례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되냐,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라면서 네. 강력한 인신 공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내 경선은 물론 이 경선 결과를 부정한 단일화 파문에서 쌓인 앙금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통 또 경선 탈락한 후보들은 당 캠프에 합류해서 대선 주자를 돕는 이런 관례가 있는데 가만 보면 홍 시장은 물론 이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현재 김문수 후보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당초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될 거를 가정해서 선대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정작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 사람이 현재 선대위에 거의 들어와 있지 못했다라는 말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전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단일화 파문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직선거 운동 사흘째죠, 어제. 자, 이재명, 김문수, 네. 이준석 모두 PK 부울경 지역으로 갔습니다. 전날에는 TK 대구 경북이었다면 지역. 네. 이제는 PK. 야, 계속 영남 지역에 있네요. 네, 세 후보 모두 PK 지역을 네. 찾았는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 경북을 거쳐서 부산에 내려온 이재명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공약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라면서 대신 해양수산부와 해운업체 HMM을 부산으로 옮겨서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진 않는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다 라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남 진주에서 큰 절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사천 우주항공청, 창원에선 체코 원전 사업 참여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잇따라 찾아서 미래 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내놨습니다. 부산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이준석 후보는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HMM 이전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면서 또 한 번 이재명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그 전날 TK 지역에서도 이 후보의 경제 정책을 이준석 후보가 비판을 했었는데 네. 어제도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나섰습니다. 또 김영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후보는 할 말은 하며 정치개혁의 길을 걸어온 자신이다라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뉴스픽 시간 여론조사 보니까 TK 지역 민심이 달라졌습니다. 자, 3명의 주자가 나란히 찾은 PK 지역 민심 어떻습니까? 네, 뉴스토마토 1회로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우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재명 44.8%, 김문수 40.7%, 이준석 8.5%였는데요. 대구 경북이요? 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50.3%, 김문수 후보가 40.9%를 기록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거와는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대구 경북?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자라고 난 대구 경북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구 경부. 요거 쇼미더민심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그때 자세히 좀 더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어째 법사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네. 네, 이후에 또 김용민 의원은 사진 제보까지 음. 들어왔다라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라면서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차 묻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김희명 외에도 또 김기표 의원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도 공개하고 지기현 판사가 이 업소에 간 사진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에 이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소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대법관 행동 강력에 위배된다면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사건 관계자한테 접대를 받았다. 최소한 김영란법, 청탁법 금지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기현 부장판사 아직까지 어떤 입장 표명은 없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자,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중앙지검이 김건희 씨 수행 비서의 휴대전화 같은 걸 확보를 했다면서요? 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가 네.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근 이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였던 유모 행정관과 정모 행정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두 행정관은 코바나 콘텐츠 출신으로 김 씨를 옆에서 보좌했던 인물인데요. 네. 검찰은 이 김건희 씨가 2021년 7월 4일 윤석열 씨와 함께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김건희 씨를 보좌한 비서진들의 기록이 이 검찰이 여러 수사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김건희 씨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또 소환 조사에 임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확보해야 될 게 이런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에 네. 모든 것이 담겨 있지요. 근데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늦을 때 가장 또 빠른 거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뉴스픽에서 대선 기간 동안 준비했던 대선 주자들의 말. 자, 오늘도 준비를 했죠. 어떤 장면입니까? 네, 오늘 최근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잇따른 테러 협박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현재 방탄복을 입고 좀 제한된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 방탄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벌어졌던 발언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예,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예.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예, 또 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치 유세 현장에 뭐 사제 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 아닙니다. 곽규택 의원님 잘하셨어요. 좀 근데 귀여우시네. 그 방탄 조끼까지 입고 오신 거 봐서 잘했는데 곽규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별로 안 좋아요. 예. 덥고. 하여튼 곽규택 의원님 좀 귀여웠어요. 네. 귀여운데 급은 아니다.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 말씀이네요. 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방탄복을 입는 게 뭐 본인이 피해자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탄복을 입고 나왔던 건데요. 결국에는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귀엽다는 평가를 받고 공방으로 번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파를 떠나서 어찌됐든 이 특정인을 향한 테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절대 안 되겠죠. 선거 끝까지 안전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가라 사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용가라 사대 목요일의 용감 남자 김용남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탈당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선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또 18일 날 대선 TV 토론이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지금 윤석열 탈당해야 되냐 안 되냐 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탈당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출당을 시키면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 아닌가요? 아 착각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 큰 변수가 네.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국민의힘이 12월 3일 그 비상겸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으로 평가될 법률적으로도 네.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저건 내란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얼마나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만약에 탈당 내지는 출당이 이루어진다고 완전히 이제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자들이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다. 노력은 하느냐 예. 아예 노력도 안 하느냐. 그 정도 차이지 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뭐 자꾸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탈려면 빨리 하든지 뭐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탈당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더 좀 눈에 띄는 게 석동현 변호사거든요. 윤석열의 오랜 지인이자 변호인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야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캠프 내지는 선대위가 예. 정말 엉망이에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TK, PK 연일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예. TV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뒤에 배경이 안 좋아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뒤에 별로 그렇게 대중의
호감도가 없는 그 정치인들이 그냥 뒤에 병풍처럼 깔린단 말이죠. 아하. 근데 그거를 선대위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끼어듭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자꾸 뒤에 가서 얼굴 비치려고 하면 그게 현장에서 요원들이 밀쳐내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그건 선대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빠져라 좀. 그러니까요. 중요할 땐 빠져라.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아. 있죠. 아니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호영 전 장관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합류했다고 특전사령관 전두환. 야, 그 사람이 나온다는 게 뭐 그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선대위가 그러니까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호영 전 장관은 대표적인 50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 사망하고 없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인 50 세력이 정호영 전 장관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979년, 80년 그러니까 사실은 5.18 때 특전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 때 내무부 장관, 국방부 국방부 장관도 장관도 하고 했고요.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습니다만 그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정호영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도 많이 해보셔서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림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누구를 뒤에 배치하고 비호감 있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호감 있고 어필될 만한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석동현, 정호영 이런 사람이 나오고 뒤에 또 인상 쓰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호영 전 장관은 예. 하도 궁금해서 아니 아직 생존에 저도 있나? 좀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했더니 이제 32년생이에요. 30 전두환 같으니까 32년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는 나이로면은 94세요. 예. 100살 다 돼가는데. 예. 진짜 100세 인생이에요. 예. 요새. 그리고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뒤에 계속 예. 붙여진단 말이죠. 네. 특히 대구 유세 때 그랬는데. 아니 며칠 전까지 알량한 후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대위가 전혀 선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선대위에 있는 누구라도 붙잡고 야 나 좀 이름 좀 넣어줘 하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네. 특히 또 눈에 띄는 게 정강훈 목사 부분이거든요. 이 빅텐트 뭐 얘기를 하지만 정강훈하고 멀어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거 확실히 확장성의 한계가 뚜렷한 거죠. 예. 사실 이준석 쪽으로 가도 시원찮을 마당에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좀 극우 쪽으로 아스팔트 쪽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빅텐트는 제가 보기에 나중에 그 자유통일당 후보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단일화 구주화 후보인가요? 구주화. 거기하고 단일화하고 아. 빅텐트 쳐졌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요. 야, 억지 부릴 것 같은데 이게 빅텐트다 그러면서. 자, 선거운동 얘기 좀 해보면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뭐 모든 후보가 지금 경남 쪽으로 어제는 경남 쪽으로 네. 찾아갔더라고요. 민주당은 아마 산토끼를 잡자 하는 네. 것 같고 김문수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집토끼 보수 표심 잡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이미 본질은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른바 표현하자면 뭐 산토끼 아니면 적진을 향해서 막 진격을 하는 양상이고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본진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국힘 쪽을 지지하고 찍었던 유권자들도 야 이번엔 내가 못 찍겠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본진을 지키거나 아니면 튼튼히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영남 쪽을 집중하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영남이 본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사실은 뭐 제3의 군소 후보로서 지역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군소 후보로서 뭐 하여튼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되는 거니까. 예. 조금 다른 이유로 TK, PK 이렇게 세 후보가 같이 움직이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이유는 다른데, 근데 이렇게 후보들이 몰려다니는 처음 건 처음 봐요. 봤어요, 아니 어떻게 같이 가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한 번씩 겹치긴 하지만 이렇게 일정 짜다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똑같은 곳으로 계속 가는 경우는 사실 잘 없는데 다른 이유로 이 후보들이 몰려다니는 모양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주당이 네. 그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 사실은 보통 선거전은 전통적으로는 본진을 튼튼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는 게 원칙인데 민주당은 지금 판세가 옛날 판세와는 다르다고 판단한 거죠. 아. 이미 충분히 자신 있다. 아하. 이 넘어가서 그 사실은 수성보다 공성이 힘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성전을 벌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보수 영입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탈당했던 지금 김상우 의원 아마 지지 선언할 수 있을 전망도 있고요. 홍준표 의원 지지자들도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했더라고요. 이런 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른바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 네. 그만큼 국민의힘의 형편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당 소속의 현역 의원 그것도 그렇죠.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 상대 진영으로 거의 나간다? 없죠. 대선 죄송합니다. 앞두고 현역 의원이 상대 반대편 진영의 후보를 지지 선언한다.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네.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 네. 홍준표 전 후보는 지금 거의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의사가 소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선에서 경쟁 상대는 아니었는데 예. 마지막에 뭐 하여튼 시비가 붙었던 한덕수 전 후보 네. 하루짜리 예, 후보였습니다. 하루짜리 후보인데 거기는 아예 그냥 잠적했다고 표현하나요? 아예 그냥 모습을 이 드러내지 판에서 않습니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거가. 한동훈 전 후보도 마찬가지고. 뭐 방에서 무슨 라이브 방송만 계속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선해 가지고 본인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억울할 수 있고 못 받아들일 것 같더라도 본선판에 본인이 경선에 했으면 도와는 주잖아요. 통상 같이 가기도 하고 선대위원장 맡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게 체면 내지는 네. 명분 때문이라도 네. 그렇게 하죠 보통.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어느 정도 정치적 역량이 있거나 네. 에너지가 있었다고 하면 벌써 이제 대선 훨씬 전에 당내에서 그냥 우당탕탕 한바탕 하고 네. 내란 세력을 압도를 해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측과 절연을 진작에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나 역량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가 없죠. 그것도 어쩌면 윤석열하고도 관계가 좀 있다고 그럼요. 봐야 됩니까? 네. 특히 지난 구속 취소될 때 또 일부 뭐 의원님도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당장은 국민의힘한테 상관이 없지만 선거에 가까워지면 그럼요. 가까워질수록 윤석열이 밖에 있는 게 아주 불리하다 이렇게 그럼요. 말씀하셨거든요. 네. 서울구치소에 안전하게 그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나은 거지. 네. 저렇게 밖에 나와 있어서 뭐 한두 사람 만나서 뭐 몇 사람이나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탈당과 관련해서도 탈당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 하면 되는 하면 거예요. 그만이에요. 예. 사실 출당도 필요 없고 예.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공을 또 네. 당이나 김문수 후보 측에 던진단 말이죠. 예, 맞아요. 김문수 후보가 원하면 내가 탈당하겠다. 그 얘기는 탈당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뜻이겠죠. 예.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 선거를 또 많이 해본 우리 김용남 의원님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선거는 사실은 진다는 거는 알죠. 네. 근데 얼마나 아하. 덜 지느냐. 네. 그래야 그 다음에 국힘이나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국힘 내부에서 얼마나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네. 결정될 텐데 만약에 이 상태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선거전을 끌다가 그냥 대패해 버린다. 네.
뭐 사실은 국힘 내부에선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예, 분명히. 예. 그래서 아예 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차지했지만 대선 끝나고 아예 정리해 버리자. 네. 라는 생각에서 대패하길 바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선거에 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그럼요. 것이다. 예. 근데 어. 적어도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선거전을 이렇게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선거 이끄는 모습도 하여튼 좀 문제가 있다. 뭐 이것도 다 능력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다 그렇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정이라서 뭐 질문이 좀 성립할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후보가 됐으면 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별로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예. 한덕수 후보는 출마 명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후보가 됐다고 하면 사법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등록을 했다 선관위에 네. 그러면 그 등록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김문수 쪽에서 계속했을 것 같아요. 후보 예. 측이나 어느 쪽에서 제기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원 갖고 가면 한덕수 후보가 거의 져요. 이거는.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선거 운동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법사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자 윤석열 내란 사건의 주심 부장판사죠. 지기현 판사 룸사롱 유흥업소에서 접대 의혹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증거 사진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는 뭐 지기현 판사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공개가 네, 안 됐어요. 있다고 자꾸 하니까요. 네. 예. 갔다는 유흥업소의 사진만 공개가 됐는데 정말 부적절한 어떤 교유 행위 교유행위입니까? 그 단어를 이제 쓸수 썼었으니까 있나요? 교유행위. 정말 부적절한 교유 행위가 있었다면 법원 내부적으로 뭐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든지 네. 아니면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법적인 고발 같은 게 이루어져야겠죠. 일단은 뭐 유흥업소에 뭐 판사가 간다 이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문제되는 게 사건 관계자한테 접대를 받았다.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건 뭐 사실상 뇌물이라고 뇌물이라 봐야겠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뇌물이죠. 뇌물이죠. 그래서 뭐 사실 민주당 의원들 김용민 의원이나 뭐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사진도 있다고 하고 또 지기현 판사가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네. 본인이 얘기해야죠. 펄펄 뛰겠죠. 네.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본인도 언제적 건가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번 딱 있다. 예. 내지는 한 번도 없다. 네. 그러면 입장은 분명할 거 아니에요. 나오죠. 바로 나오죠. 예.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나오죠. 가만 안 있을 거고 나오죠. 한 번 있었다. 근데 그게 사건 하고 관계없다. 관계는 전혀 아니고 아는 사람하고 간 건데 뭐 친한 친구라든지 뭐 해서 어떠한 경우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 뭐 밥값은 내가 내고 술값은 친구가 냈다라든지 뭐가 해명이 나올 만한데 아무 얘기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법관의 감찰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그럼요. 아니 법원도 행정처에서, 행정처가 있고 예. 거기서 법관 징계 절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죠. 제가 그 전에 한번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예. 뭐 물론 이제 국회의원 할 때니까 가능했습니다만 그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외국은 연방 판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선거로 다시 선택을 받아야 계속 판사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물론 법관 재임용 제도가 있습니다. 10년마다 하죠. 예. 재임용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99.9% 아닙니까? 재임용 탈락률이 네. 거의 뭐 없습니다. 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재임용이 계속돼요. 네.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은 3,000명이 넘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한 2,500명 시절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한 명도 문제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아. 이게 재임용률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도덕적인 어떤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도 물론이지만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다 이렇게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재임용률이 너무 높아요. 말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한둘이 뭐 10년, 20년 만에 그 누구죠? 그 국회의원 하시던 분. 한번 서기호 판사 서기호 판사. 의원님. 네. 그 말고는 재임용 안 된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하셨다는 건데, 자, 이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내란 재판? 이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면 예. 이게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재판을 막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재판은. 예, 매우 중요한 재판인데. 사실은 내란 사건은 거의 다 그 재판부에 몰려가 있잖아요. 네. 사건이. 근데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어떠한 예를 들어서 네. 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른바 재판 거래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관리가 철저히 되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런 거 의식하잖아요. 최소한 공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재판 거래 있었을 거다 의심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지기현 판사가 계속 하는 것과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기현 판사 본인도 지금 저런 상황이면 이 재판을 끌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그 논란이 시작된 게 네. 3월 7일 날 구속 취소 사실은 때부터.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를 해 놓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왜 재판은 비공개로 하는데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옛날 같으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비공개 재판이 주류예요. 지금 네. 그 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니 어떻게 매번 국가 안보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재판에 등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어쩌다 한 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가 뭐 군사법원에서 판사 잠깐 할 때는 그런 군사법원은 군사보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질문할 때 조심조심해서 비공개 안 하거든요. 되게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냥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뭐라 하니까 그렇죠.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사람들이 좀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그 김용현 장관 지금 전 장관 재판도 그냥 비공개를 계속 하다가 자꾸 문제 제기하니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원칙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비공개를 한 이유가 뚜렷하다면 네. 누가 뭐래도 비공개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매번 그래요. 네. 아니 왜 뜬금없이 윤석열 피고인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아니 근데 두 번은 계속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네. 출석을 했잖아요. 네. 외부하고 접촉 없이. 그러더니 세 번째 재판부터는 또 안 그래. 그렇게 하고. 그럼 처음에 두 번은 왜 그런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은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원칙대로 했을 때 일관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일단 해보고 밖에서 비판의 열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가서 슬그머니 바꿔. 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이의 제기를 하고 뭐 또 재판 촬영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 네. 뭐 유해째부터는 또 촬영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 원칙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계속 말씀하지만 구속 취소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뭐 재판을 잘 진행하겠지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쳐다보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접대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와버리니까 재판을 더 끌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 중요한 재판을 구속 상태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1심을 6개월 6개월인데. 이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해서 불구속 상태를 만들어 놓더니 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뭐
분명히 해를 넘기는 스케줄도 지금 네. 잡아놨단 말이에요. 12월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일정을.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특히 어떻게 군인들은 하려고 하는 싶어요. 저는. 거기는 결론을 내야 될 내야 거 아니에요. 됩니다. 구속 기간 내에. 예. 아니 그러면 밑에 어쨌든 종범들은 일찍 다 선고를 해버리고 네. 주범은 질질질 끌어? 그런 재판도 또 이상하잖아요.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구속을 시키는 게 무리였고 말씀대로 구속 1심을 취소. 예, 구속 취소시키 무리였고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나머지 밑에 부하들은 지금 다 재판이 진행되기 네. 때문에 아마 뭐 그걸 보석해 주진 않을 것 같고 6개월 안에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만 끝내고 주범은 우두머리는 빠져 있고 이런 재판 결과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이거는 뭐 법률적인 걸 떠나서 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시켜 놓고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에 뭐 집중 심리로 한 3회씩, 그럼요. 2회씩 이상 예.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4월 중순에 지금 5월 12일까지 뭐 엄청 2, 3주를 쉬어 버렸어요. 놀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납득 못 한다는 거죠. 예. 아니 이상해요. 네. 누가 봐도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 청문회,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대법관들은 다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특검법하고 대법관 증언법 이게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뭐 그런 법안이 발의되고 지금 추진되는 배경 이유는 다들 아실 거고. 알겠죠. 다만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말리고 싶어요. 아, 더 이상 이 얘기는 이거 굳이 지금 안 해도 된다. 아, 아니 이제 오늘 포함해서 19일 남았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는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선거 판세상 월등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야 이럴 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화끈하게 밀어붙여서 그냥 예. 일거에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글쎄요. 그 선거는 그 한두 번은 또 그 판이 조금 출렁거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예. 충분히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선거판도 한두 번은 바뀌는 것처럼 또 보이게 언론에서 연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상대 진영의 지지층 결집, 그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기감을 느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기현 판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건 하루 이틀 만에 될 만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문제도 정말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지 선거 19일 앞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여기까지 만약 더 좀 국민의힘이나 이 그쪽에서 봤을 때 좀 더 무리하다면 조금 안 좋게 선거에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네. 최대 약점은 네. 의석수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아, 그게 약점입니까? 약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 맞아요. 예. 이제 그 대통령까지 민주당에서 배출을 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거의 한 몸이잖아요. 네. 근데 역대 그렇게 되면 여당이 되는 건데 그렇죠. 역대 어느 여당보다 의석이 많단 말이에요. 야. 물론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의석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때 예. 한번 그랬죠. 예. 지금 못지않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범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압도적으로 많죠. 엄청 많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민주당 쪽의 최대 약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를 견제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추진한다? 그러면 이른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도층이 보기에는 삼위일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이렇게 있겠네요.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참모라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또 선거 또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19일인데
분명히 한두 번 출렁거립니다. 그건 뭐 본래 출렁거리는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네. 있는 거거든요. 선거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잘 본 적이 없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거가. 그래서 그거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김용남 후보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동갑내기 변호사 3명이서 풀어보는 정치와 법 이야기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슈 3합 공식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한 주 동안 어떤 또 이슈, 뉴스에 또 관심을 가지셨는지요? 이번에 네, 선거가 네. 선거일이 보통 수요일 날 하잖아요. 수요일 날 하죠. 하는데 이제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예. 이번에 좀 특이하게 화요일 날 하는데요. 6월 3일 화요일. 6월 3일. 그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일정 변경이 있습니다. 아, 뭐죠? 예, 이제 이번에 오. 그 나왔는데 그 주요 선거 일정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걸 보면요. 사전 투표가 이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틀 동안 있는데 목금이네요. 목금입니다. 예. 보통 저도 사실 좀 그게 좀 몸에 배어 있어서 예. 토요일 이제 쉬니까 토요일로 보통 끼잖아요. 금토로 많이 네, 했었죠.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쉬니까 하면서 이제 뭐 슬슬 갔다 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사전 투표를 하면 목금에 하셔야 됩니다. 평일 날. 예. 그러니까 회사 근처에 뭐 알아보신다거나 예. 어쨌든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시려면 미리 좀 챙기실 필요가 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좀 어렵죠. 예, 왜냐면 6시까지잖아요. 사전 투표 8시. 8시. 예, 사전 투표가 좀 좋은 게 어느 곳에 가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목금에 이제 가야 되겠네요. 예, 사실 이게 이번에 그 날짜 때문에 네. 그 하루 전에 월요일 날 휴가를 내서 아마 연주로 쉬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이니까 예. 하루만 빼면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사전 투표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예. 근데 이걸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사전 투표가 날짜가 평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면 당황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중요한 네.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예. 어저께 제가 만난 분이 사실은 그분도 이제 진보 진영에서 네. 방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정치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계속 수없이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도 사전 투표는 이번에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부정선거 때문에 어머나.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기 때문에 문제 없으려면 본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선거 얘기를 합니까? 예. 아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까봐 그런 거를 차단하려면 예. 아예 그냥 본투표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전 투표로 압도적인 투표율을 높여주는 맞아요. 것만이 이게 더 힘을 받는 거지. 저쪽에서 무슨 의혹을 제기할까봐 겁나서 못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목금인데 이게 평일인데 오히려 역대보다 더 많은 투표율이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거든요. 이번에 사실 뭐 네. 일반적인 선거하고 좀 다르고요. 네. 물론 이제 탄핵에 의한 선거가 두 번째긴 합니다만 또 그때하고 또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투표를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전 투표 관련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실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이 무슨 합리적인 그러니까요. 근거를 갖고 하실 게 아니라서 그런 걸 신경 쓸 건 아닐 것 그런 거 같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네. 반드시 자기의 사전투표, 유권자의 그 권리 행사를 하셔라. 네. 예. 사전투표로 하셔야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요. 본투표일에 굳이 미뤄뒀다가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네. 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지금 제가 그 찾아놓은 이걸 보니까 예. 이번에 사전 투표를 오후 6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아껴도 말씀. 저도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본투표가 실수했습니다. 8시.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본투표가 8시까지고요. 사전투표는 이제 6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점심시간이 아니면 매우 못해요. 힘들다. 네. 움직일 수가 아, 예. 없다. 늦게는 못합니다. 네, 네, 네. 예,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저는 눈여겨본 뉴스 이슈. 정말 어제 너무 충격적인 어제 뉴스입니까? 사건인데 네. 지기현 재판장. 지기현 판사. 네네네. 예. 아니 여태까지 검찰에서는 룸사롱 뭐 접대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도 네. 사법부 판사 현직 판사가 룸사롱 접대 의혹 이런 게 나온 적은 없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사법부 현직 예. 판사가 룸사롱 접대 의혹이 나온 거를 저는 뭐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참 그런데 그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 네. 세상에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의혹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제보 자체도 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 곳에 화가 나서 제보를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예. 아니 구속 취소라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 그러니까 최소한 법조인이 되려고 하면은 기본 소양으로 구속 취소 문제 정도 구속 기간 산정 문제 정도는 알아야 된다. 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기현 판사가 진짜 법원이 생긴 이래로 깨버렸잖아요. 네. 윤석열 온리 원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판사가 룸사롱 접대 의혹 여기서는 뭐 술값이 보통 1인당 뭐 100에서 200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온다고 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뭐 들은 바가 없고 뭐 전혀 뭐 모르겠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사진이 처음에는 그 룸사롱 내부 실내 사진과 출입문 사진이 공개됐어요. 네. 그런데 또 오후에는 서면 브리핑으로 지기현 판사 얼굴이 찍힌 사진이 있으니까 원하면 공개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노정면 의원이 네. 제기를 하면서 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직연 사진이 없는데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뭐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네. 직연 판사가 별다른 반응은 지금 없거든요. 그게 어저께 나온 의혹이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제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제보는 어떻게 보면은 술집에서 네. 100만 원 이상의 뭐 향을 접대 받으면은 청탁 금지법 위반입니다. 네.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범죄라고 의심될 수 있는 이런 것의 제보가 네. 경찰이나 검찰로 간 것이 아니고 국회로 갔다.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갔죠. 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 얼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은 못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김학의. 네네.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그 사진을 들이밀어도 절대 검찰은 우리는 못 알아본다. 네. 법원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 사진 들이밀어봤자.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 간 것이 아닌가. 여러 측면에서 이 사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됐나? 이거는 생각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고리입니다. 결국 재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좋아하신다. 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언론 기자들 사이에서 좀 도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좀 아, 있었습니다. 리스크. 네. 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 거를 제가 들은 거라서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정도 제가 하고 넘겼어요. 뭐 이걸 소문내고 다니는 건 옮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이 사건 되기 전 이렇게 밝혀진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충격적이지만 그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돌았다면 네.
만약에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두 개가 아닐 수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그러니까 수습이 아마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기현 판사도 나 법원에서도 그래서 아마 아마 쉽게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어디까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 이야기한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이제 공식적으로 김학의가 아닌 분 사진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판단에 대해서 그런 사진도 못 알아봤는데 어떤 사진을 들이밀던 다 못 알아본다고 아니죠. 하지 않겠냐. 검찰이 못 알아보는 것과 국민들에게 직접 하는 것과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과 전부 다르고 심지어 김학의를 무죄로 준 판사가 천대엽 천대 행정처장이죠. 천대엽 행정처장이라는 게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계속 다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다 연결되네요. 연결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물론 사법부 신뢰가 이미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 사법부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기현 판사가 그냥 일반 판사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사건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 전부 그리 가고 있어요, 사건이.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모두 한 명한테 몰아주고 있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한쪽에 몰아주지?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두가 보기에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대응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내란 우두머리 내란죄 수괴입니다. 내란죄라는 것을 저질러 가지고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된 자가 구속이 되지 않고 저렇게 불구속 재판하러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저렇게 상상해도 됩니까? 심지어 경호원을 현재 있는 경호 인력에서 추가 증원이 53명을 늘린다고 합니다. 경호 인력을 늘려야 되고 그 경호에 대한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예정인데 이게 다 내란 수괴가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불구속이 지기현 판사가 시간으로 이상하게 계산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고 이게 지금 이 접대 의혹까지 가는데 한 일각에서는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도 많이 가가지고 언제 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뭐 한 번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갈 일 없으면. 뭐 사실 뭐 법조인들 다 그런 데 가는 게 그런 게 안 갑니다. 안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십니까? 아니요, 안 갑니다. 안 가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웃어요, 자꾸? 왜 웃냐면 네. 제가 구체적인 법조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 정말 유명해요, 그런 쪽으로. 네. 법원에서 유명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일하면서 지기현 판사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은 얘기는 밤의 공보관이다. 밤의 공보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기자들과의 접촉도 좋지만 어쨌든 밤에 더 왕성한 어떤 접촉 그런 걸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의 공보관. 결국 그러면 이게 뭐 본인이 정말 확실하면 아니라고 입장 발표를 하고 또 법원 행정처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상황이면 이 재판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끌고 가기는 어렵죠. 끌고 가기는 어려운데 지금 뭐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내란 사건 전체가 사실 이제 뭐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예. 내란 사건 처리에 대한 별도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각에선 네. 그런 뭐 특별재판소 설치, 그러니까 단순히 특검만이 아니라 네, 특별재판소. 재판소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특별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뭐 그 정도까지 하냐고 넘어갔는데 뭐 그런 지금 주장들이나 뭐 지금 뭐 그런 것들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심각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자, 내란 사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대선 19일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자, 새 후보가 참 공교롭게 TK 갔다가 PK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어제 부산 경남에 간 새 후보 메시지가 어떤지 그 얘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입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좋은 기업이 여기에 많이 와서 우리 진주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취직도 잘 되는 그런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확실한 2등 후보인 그런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정말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1등 할 수 있는 후보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저는 이번 선거 박진감 있게. 자, 세 사람 후보가 네.
동선이 계속 겹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자꾸 같이 가요? 지금 입장이 그러니까 너무 네. 기울은 선거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지지율이 높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 공략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좀 이제 많이 쫓아가야 되시는 분들은 텃밭부터 다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준석 같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그분도 결국은 보수 후보니까 네. 저기 보수의 지금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대구 경북 쪽 아니 그리고 경남 쪽에서 자기 그거를 다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서로 다른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 겹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TK, PK 단순히 겹치는 게 아니라 네. 이번 선거에는 TK, PK에서 어떤 움직임, 기존과 다른 움직임, 네. 그런 움직임과 흐름이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PK에서 특히 부산에서 네. 이게 뭐 마지막 보수의 결집. 야 이러다가 총선 이거 100석도 못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 보수의 결집으로 네. 민주당이 부산에서 2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한석이죠. 한석인가요? 전재수 의원. 네. 한석인가요? 경남에 예, 있었어요. 그럼 예, 2석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TK든 PK든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집하면은 아직 국힘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내란 아닙니까 내란 네, 네. 계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총선과 달리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온 그 광장에 나오기도 하고 대구에서도 네. 이제 탄핵 집회할 때 TK의 딸들이 우리 부모의 표를 깨부순다 이런 보수의 그런 거를 깨부순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TK와 PK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은 이번 총선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 이 지역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좀 봐야 되는데 메시지도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 메시지가 이 원래는 지금 뭐 여론조사 상으로 좀 대세론인데 원래 같은 압도적 승리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승리하자 약간이라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네. 필사적으로 이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략에 내가 하는 걸 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뭐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선거가 어쨌든 뭐 생물이가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경우에는 느슨해지기 쉽고요. 실수가 나오기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좀 다른 행보하고 맞물려서 예를 네. 들면 뭐 중도 보수 쪽으로 좀 더 치우치려는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보이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이기기 위한 선거를 하는 게 이분이 목표인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은 반드시 승리가 목표이다. 그리고 예. 부산에서는 압도적 승리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말씀드렸잖아요. 보수가 뭐야 부산을 어찌 보고 압도적 승리 이런 이야기를 하냐. 네. 그래서 부산의 민심에 맞춤형 어떤 반드시 승리, 네. 정말 간절함, 정말 한 표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부산에서 압도적 승리를 말하는 순간 네. 부산 민심이 다시 한번 이런 우리는 국민의힘에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나올까봐 부산에 가서는 부산에 맞춤형 부산에 맞게 말씀하신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네, 저는 부산에서 압도적 승리 얘기하면은 진짜 예. 부산 많은 시민분들이 야 부산에서 지가 압도적으로 어떻게 이기노 하면서 네. 안 찍어주실까봐 네. 반드시 간절한 마음. 예. 네. 그런 자 게 국민의힘 있다. 측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출당, 탈당, 이게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고 결국은 윤석열 탈당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오늘 이제 취임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탈당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좀 약간 유보적인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맡겨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네. 예전에 선리로 비춰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탈당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죠. 그렇죠. 탈당했었어야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에 비추어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면 오히려 안 나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지금 탈당하는 게 꼭 본인의 지지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이유도 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당에서 강하게 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결국은 윤석열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탈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아, 탈당 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한길 씨가 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의사를 전했습니다. 대신 아, 탈당할 생각이 없다. 없다. 예, 탈당할 생각이 없고 예. 당에 남아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메시지를 단독으로 전해서 오늘 새벽에 단독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야, 어제까지만 해도 뭐 서정욱 변호사는 탈당 곧 할 것이다. 뭐 조은진 전 의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오늘 또 메시지 좀 다르네요. 네, 탈당, 전한길 뉴스에서 공개됐는데요. 탈당 안 한다. 예, 각별한 사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선 승리고 자신이 당에 남아 있는 게 선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 선거에 도움이 된대요. 예. 뭐 도움이 김건희 되죠. 예, 김건희 소환인 경우에도 김건희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내면서 네. 보내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봐라고 했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계속 본인들이 당하고 연관을 갖고 당에서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도 있어서 뭐 그런 지금 태도로 봐서는 그리고 말씀드렸던 윤석열이 평상시 캐릭터를 생각하면 안 나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가면 결국 국민의힘이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출당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 김 위원장 김용태 위원장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 집토끼들에게 네.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코어 지지층은 극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코어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밑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저는 참 역설적으로 들리네요. 네. 선거에 도움이 되는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당원 가입의 추천인이거든요. 네. 민주당 당원 무슨 가입의 말인지 추천인은 알겠습니다. 조희대 예. 선거에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네. 도움이 된 사람은 윤석열일 수 있다. 네. 예, 이런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탈당할지 또 이게 국민의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김문수 후보 등 지켜보기로 하고요.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어제 열렸는데 결국 다 안 나왔습니다. 대법원장도 안 나오고 대법관들도 다 안 나왔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거 위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불출석 사유서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합니다.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2장 안팎을 제출합니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에 붙인 듯 복붙입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처음입니다. 자, 지금 불출석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뭐 참고인들만 온 것 같아요. 네. 핵심 이제 어쩌면 나와야 될 사람 안 나왔는데 네. 불출석 사유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일단 대법원 재판 자체에 대해서 네. 개입이 아니라 이 대법원 재판 자체가 이게 불법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재판이라는 거는 기록을 보고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지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이게 무슨 원님 재판입니까? 그런데 재판을 봤다, 증거 기록을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로그 기록을 내놔라. 근데 대법관들이 직접 뭐 기록을 다 챙기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연구관들이라도 그럼 기록을 다 봤는지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본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봤는지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의심스럽고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9일 만에 파기환송심을 한 것을 자기가 판사 생활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 이건 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불법을 숨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습니까? 국회를 통해서도 밝힐 부분은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나간다.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이 이렇게 침해된다는 거는 불법한 재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저는 네.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나와서 좀 더 납득되게 설명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뭐 납득하게 설명하는 게 어려웠겠죠. 아, 어려웠으니까 안 나온 거다. 못 나온 거다. 일단 못 나온 거다. 일단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 헌법에 네. 위배된다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헌법에 없습니다. 헌법에는 헌법 103조에 헌법은 법관이죠. 네,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해서 개별 재판의 독립이 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 자체가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지. 사법부의 독립 자체가 지금 저 주장대로라면, 대법원의 주장대로라면 사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견제하면 안 된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들으면 이건 사실 오히려 헌법 원리에 위반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저 사유를 듣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대법관들인데. 네. 지금 헌법 읽어보면 나오는 건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면서 네. 2013년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2주에 3일을 하루 종일 나와서 재판을 하면서 그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선거 하루 전에도 하루 종일 나와 재판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선거 기간 정도가 아니라 예. 내일이 다음 날이 선거 투표일인데 그 전날까지 하루 종일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제가 그 내부적으로 좀 약간 제가 좀 이제 논의를 했어요. 이거는 그 어쨌든 원내 일당이잖아요. 네. 원내 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가 원내 일당 대표를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입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상적인 경우는 그렇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예. 국회 일정이나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내부에서 그래도 사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강한 의지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최대한 내가 맞출 테니까 그냥 사법부 얘기를 우리가 좀 따라주자, 절차 협조하자는 이유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재판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도 선거 기간에 재판을 하냐 안 되냐로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국회에서 지금 이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헌법과 네. 법률에 따라 부르는 건데 대법관들은 국회가 부르면 안 가도 된다고 배를 째는 걸 보면서 예. 저 사람들은 정말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특검법, 조희대 특검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또 대법관 수 늘리는 한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 요거 법사위 상정이 됐습니다. 뭐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선거 앞두고 굳이 이거 급하게 해야 되냐 하긴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대법관 수를 네. 100명으로 늘리는 게 굉장히 이렇게 사법개혁이 네. 이런 식으로 되게 파격이잖아요. 네. 이게 평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대법관이 100명이라는 게. 근데 이제 외국 사례를 보니 대법관이 뭐 300명도 있더라. 저도 몰랐어요. 프랑스나 독일은 대법관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대법원이 이제 헌재와 뭐 힘겨루기네 뭐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뭐 상고법원을 그렇게 일이 우리 너무 많다. 우리 대법원의 일이 너무 많아서 상고법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 네.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저는 좀 이번에 힘을 받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고 이번에 이제 막 정권이 바뀐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면은 네. 이거는 조금 한시름 놓겠다.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 동력을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00명이라는 게 사실 예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지금은 현실 가능하고 뭐 외국 사례에 비춰봐도 뭐 이거는 뭐 100명 정도면은 사법부의 어떤 업무 과중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춰서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네. 입법 사법 행적이 있잖아요. 예, 사법부가 좀 전에 김 변호사님 이상하게 자기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심사를 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입법부는 법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들의 조직을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만약에 이거대로라면 만약 정권이 바뀌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사실 이제 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네. 소문이죠, 어디까지나 소문이긴 하지만 판사들이 지금 이제 많은 법률에서 그 당선 무효나 아니면 이제 면책시킬 수 있는 공무원 면책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지나치게 많거든요. 네.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많은데 그런 조항들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본인들이 판결하면 다 다 날려버릴 날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법조항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네, 있는데 그 법조항을 다 없애버리면 이제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뭐 비범죄화나 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논의도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네.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 전부터 사법개혁하는 분들 사이에 얘기가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탄희 의원도 이제 발의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100명이 넘어가는 단계까지 오면 이제 대법원의 구조, 법원 구조 자체도 사실 좀 논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물꼬를 트는 일을 이번 조희대 코트에서 하셨기 때문에 뭐 이번에 힘 받은 김에 뭐 제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그런 있네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없을 기회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금 법사위 통과가 됐습니다. 네. 특히 그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행위라는 부분을 빼는 거. 이렇게 되면 뭐 면소 판결이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사건. 네. 요거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네. 행위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중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에 네. 대해서 사실은 당선 무효까지 간다는 거 이 자체가 다른 어떤 입법례 또 우리는 한번 살펴보지 않습니까? 네. 외국의 입법례상 이런 경우는 없다. 없죠, 거의. 예. 네. 그리고 무엇을 행위로 구성할지를 검찰에게 맡겨두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무조건 끝나는 거거든요. 네. 행위가 아닌 거를 행위로 구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 사건이고요. 그러니까요. 교유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네.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로 행위를 만들어낸 검찰 그리고 그거를 받아준 1심 법원과 대법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은 이 논란의 소지를 빼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가. 법원에서 그렇게 논란을 만든다면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법부에서 아예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빼버리면은 더 이상 처벌할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에 있다 하더라도 면소 판결이 되는 거죠. 면소 판결을 통해서 이제 실제 판결과는 어쨌든 이 소송 조건이 없기 때문에 뭐 유무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소 네. 판결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면소 판결이라고 하는 게 뭐 유죄도 무죄도 아닌 특이한 판결인데요. 네. 이제 비범죄화 됐을 때 소를 면한다. 뭐 이런 예, 거겠죠. 소를 면한 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전에는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처벌 규정이 이후에 없어졌을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제 면소 판결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행위라는 말을 빼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그런 지금 공소 사실의 기본 구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라서 행위를 빼면 사실 면소가 되는데요. 다 무너지죠. 다 네. 무너지는데 이게 이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이게 지금 이재명 맞춤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많다는 논의는 정말 많습니다. 계속 있었죠. 지금 네. 그 시민단체 이런 걸 찾아보면 정말 아는데요. 이게 왜 그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행사고 네. 그래서 그 기본권 중에 헌법에 있는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정치적 기본권을 매우 복잡하게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복잡한 규제들이 많아서 이 규제들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맞습니다. 코걸이처럼 운영이 되고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선관위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질의한 걸 받은 대로 한 경우에도 유죄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관위가 법원이 아닌데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서 공직선거권 전체를 손봐야 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법원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지금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그러니까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성, 신준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쇼미더민심 코너죠.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유니응 오피니언스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선 기간입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진행하는 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이 조사입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 응답률은 6.1%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 뭐 대선 얘기인데요. 우리 항상 먼저 얘기하죠. 표집 성향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조사의 표집 성향은요. 보수가 408명, 중도가 268명, 진보가 357명이고요. 저희가 이 표집 성향 말씀드릴 때마다 그래도 고루 분포돼 있거나 중도가 살짝 더 많은 조사가 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보 양쪽으로 좀 더 응답층이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 보수가 165명, 다소 보수가 243명, 다소 진보가 208명, 적극적 진보가 14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조사 선거 운동 관련 뭐 내기긴 합니다. 3자 가상 대결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네, 3자 가상 대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대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2.3%의 지지를 보였고요. 김문수 후보가 35.9%, 이준석 후보가 6.7%로 확인됐습니다. 네. 70세 이상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고요. 예상하시겠습니다만 40, 50대에서는 과반 이상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를 제외하고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 진보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요, 대표님. 이제는 없음이나 모름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라고 이제 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실은 이제 부동층 비율이 모름 무응답 비율이 뭐 한 10에서 15% 또는 20% 내외 정도 있어야 이후에 변동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 변동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TV 토론 등의 이벤트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유권자들의 이제 변동 폭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선 투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뭐 좀 전에 그 맥락인데요. 응답한 그 응답자들 중에 3자 가상 대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적극 투표층에서 대선 3자 가상 대결은 이재명 후보가 더 올라갑니다. 57%고요. 김문수 후보가 34.6%, 이준석 후보는 6.1%인데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아까 봤던 이 3자 대결과는 이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적극 투표층으로 가면 57%로 아까 봤던 이 3자 더 올라가네요. 조사보다 대략적으로 4.7%가 더 올라가는 그런 조사 내용입니다. 참 통상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는 투표장에 가지 않을 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나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놓고 보는 결과를 선거가 임박해 오면은 이제 각 캠프에서 다 해요. 네, 투표할 사람들에 근접한 것이니까.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워낙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안 할 분들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투표하겠다. 반드시. 근데 그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에서 한 10% 좀 더 이상 이제 빠지긴 하는데 실제로는. 근데 그 층에서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특이한 현상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적극 의향층한테. 그렇죠. 전체 결과보다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만 봤을 때 한 5%포인트 가량이 올라가는 결과가 지금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의 투표 적극성, 지지 적극성이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어떤 적극성, 지지하는 것의 적극성으로 한다면 거의 이제 뭐 7, 8, 9 후반부에 이제 몰려 있는 정도로 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전체 결과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지층에서 어떤 지지 강도가 높게 형성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죠. 이제 이게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이제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흐름 보다도 격차가 더 나을 가능성도 이 조사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것이긴 할 텐데 그러네요. 좀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이후에 이제 캠페인 또 역량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까요. 일단 지표상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TK, PK입니다. 지역별로 박영식 에디터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 PK 지역 지금 이재명 후보 높죠. TK도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입니까? 그 대구 경북 쪽을 보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45.3%의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야. 김문수 후보가 51.2%인데 이제 오늘 조사 저희 뉴스토마토 ARS 조사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여타 다른 조사에 전화 면접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예. 그쪽은 아직 30%를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었던 조사 특히 저희가 뭐 조사 이름을 또 얘기하면 다 퍼센테이지를 네. 언급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어쨌든 이 30%를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30%의 근소한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건은 어쨌든 이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 상승 추세를 이재명 후보가 쭉 이어가서 그 흐름을 이어가서 실제 득표율에서도 30%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가? 이 대목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선 후보 3명이 모두 TK, PK, 첫날은 TK, 둘째 날은 PK 뭐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지지율 그러니까는 보고.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득표할 수 있는 공간이 영남 지역이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성격은 다른 거죠. 네. 이재명 후보는 공세적 차원에서의 영남 지역에 이제 가서 유세를 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방어적 차원인 것이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뭐 한 70% 지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못 나와도 60%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토마토 뉴스에서 조사에서 보게 되면 51.2%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TK에서 51.2%니까 사실 엄청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났다는 왜냐면 거죠. 이재명 후보는 그 광주 전라 호남에서 80.3%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방에서 네. 이것밖에 못 받는다 이거잖아요. 인구 비가 비슷하거든요. 10% 네. 10% 돼요. 대구 네. 경북만 대한민국 떼어나서 또는 호남만 떼어나서 봤을 때는 10%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쪽은 어쨌든 80%인가 거의 사실은 이렇게 흡수를 다 한 것인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것도 이제 김문수 후보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거예요. 안방에 지금 불이 진화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는 본선이 됐는데 계속 그 집토끼 전략. 그러니까 예선처럼 지지층 타겟으로 한 유세나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이제 지금 지표에서 드러나고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좀 다른 이유에서 대선 후보 유력 후보 3명이 다 저렇게 같이 만나는 모양새로 지금 보이네요. 그 김문수 후보는 네. 쉽게 얘기하면 보수 결집이 필요한 결집 거고, 필요하니까 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외연 확장이 또 필요하고 이미 또 이건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지만 네. 집토끼라고 부르는 이제 고정 지지층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네. 봤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필요하고 이준석 후보 입장은 보수 교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조사 아니지만 어제 화제가 됐던 여론조사 몇 개를 살펴봤을 때 네. 이게 재밌는 건 TK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도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하락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보수 전체가 4분 오열됐기 때문에 어떤 투표층에서는 김문수랑 이준석은 찍지 않겠다라는 투표 포기층이 생겨난다는 얘기로 그러니까요.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고정 지지 특히 이제 표의 결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보수가 어쨌든 자신들의 텃밭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장면은 이미 많이 보셨습니다. 뭐 울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빵 하고 지나가 버린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실제 출정식을 한다고 이제 연단 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소개해 줬는데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고함과 고성이 들린다든지 이거는 사실 대구 경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자, 지금 당선 가능성도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질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선생님께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6월 3일 대선에서 다음 중 누가 당선될 거라고 높다고 생각합니까? 요 질문이거든요. 예.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9.4%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32.3%, 이준석 후보가 3.3%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해 그게 보이는데 중요하죠. 지지 후보가 김문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8.8%가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당선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지지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 0.7%가 당선 가능성에 김문수 후보라고 응답했습니다. 너무 그런 사람이 적은 있긴 있네요. 있긴 있네요. 예. 그리고 지지 후보가 이준석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50.4%가요. 이재명 후보가 어차피 될 거다,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 후보가 이준석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38.8%가 김문수 후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요게 이 당선 가능성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이건 대세론을 어떻게 네. 인식하고 있냐 대세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너무 이제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러네. 투표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투표 참여율이라고 하는 것,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성향 지지층보다는 보수 성향 지지층에서 월등하게 높았던 것이 이제 일반적인 과거 선거의 패턴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한 사회적 이제 참여 의미로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또는 외부적 환경에 상관없이 고르게 높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수층 지지자들의 높은 투표율 일관성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현격하게 진다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아닌 어떤 다른 연령대의 보수층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투표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행사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보수층에서도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흐름인 것이니까요. 지역 선거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누가 될 것 같냐. 네, 그 사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동정론에서 표를 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나는 주류의 좀 전체 흐름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더 영향을 좀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밴더웨건 현상인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예전에는 이 중도층 잡아야 된다. 네. 바로미터, 민심의 바로미터다. 또 20대는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점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와 20대 우리가 네. 이제 뭐 세대나 어떤 그 이념별 성향 분석을 해보면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난 대선에는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대녀, 2대남,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후보에게 특정적으로 쏠린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이라는 성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어느 정도 후보가 대세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런 특정적인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제 젊은층 20대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중도에서도 확실히 이제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조기 대선의 특성들을 우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지난 대선에 보면 그 누가 표현했다 중수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중도 수도권 청년. 이번에는 좀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배종찬 선배님 하셨던 것 죄송해요. 같은데. 제가 거기서 들은 얘기군요. 중도층은 뭐 워낙 너무 네. 중요하긴 한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중도층에서 절반 이상을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 이미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도층이 이렇게 절반 이상 어떤 조사들은 60% 가까이 이렇게 내외 한 명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잘 많지 않은데 중도층도 사실은 쏠려 있다는 것을 이제 특이한 현상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독점하면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안 날 텐데 그걸 이준석 후보와 나눠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 자기가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가 그 보수 정당 내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20대, 30대 이제 남성 중심으로 해서 골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0, 30대 남성들이 흩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팬층들 있을 수 있는데 또 기존에 또 보수 성향의 친화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목도가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정 운영 기대감에 대한 질문도 드려봤습니다. 누가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은지요 질문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과반을 넘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요. 이재명 후보는 52.6%, 김문수 후보가 34.5%, 이준석 후보가 7.7%고요. 이것도 역시 연령별로 봤을 때 40, 50대에서 과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가 우세였고 70세 이상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국정 기대감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TK도 지역별로 또 보면 TK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였고요. 예, 중도 진보층 과반 이상이 또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이건 뭐 지지하는 같이 가는 거네요. 지지하고 동일할 수밖에 거의 없어요. 같이 가네요. 예, 기대하니까 이제 지지하는 그러니까요. 것이니까요. 예. 일단은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이제 한 다음 주 초반까지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격차는 여전하고 네. 이제 이 1강 1중 1약의 구도가 바뀔 네.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이 흐름이 이제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보수층들 어쨌든 전체 결집을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결집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이제 그것을 해내느냐. 그래서 많이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15%에서 20% 포인트 차이 격차가 그래도 10% 포인트까지 줄어드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이게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도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것이 더디지만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준석 후보한테 혹시나 가느냐. 그러네요. 뭐 이 부분이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연동되어 있어요. 같이 가죠. 같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 두 자릿수 얘기하고 15% 얘기하잖아요. 또 막 20% 갈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35%를 갖고 있으면 이준석 후보는 15%를 절대 못 넘는 거예요. 넘어가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제 공격 대상이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언급조차 안 하잖아요. 네. 그 캠페인의 교본이에요. 아.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얘기 안 하지만 예. 김문수 후보도 얘기 더 안 하는 겁니다. 예. 말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지지를 빼가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이 흐름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도 매우 주목되지 않습니까? 대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박영식 에디터 결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선거를 할 것이냐, 투표를 나갈 것이냐, 적극 투표층이 83.7%입니다. 매우 높고요. 가급적 투표하겠다가 12.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뭐 95%가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가급적 투표 안 함이 1.6, 전혀 투표 안 함이 1.5, 잘 모르겠다가 1%여서 이번 조사에서는 뭐 월등히 95% 정도의 응답자들이 어쨌든 투표는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 항상 70대 후반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대 투표율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77.1%인가 네. 그 전에 70.4%인가 네. 두 번의 대선이 다 77%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엄청 높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참여한다고 무슨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전 세계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아하. 호주 같은 경우는 페널티 줘가지고 이제 한 80% 후반대 90% 가깝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합리적으로 전망했을 때는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긴 해요. 왜냐하면 좀 대세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려고 한다면 투표 결과가 불확실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거 진행이 경쟁 구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도 아니 경쟁 구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투표 결과가 비교적 확실해요. 네, 비교적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투표장에 이제 안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진보 성향층도 사실 떨어질 요인이 있는 거예요. 네.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득표율하고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투표율이 떨어지면 득표율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남은 기간엔 투표율을 올리는 캠페인이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 김문수 후보 측이나 이쪽도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예전에 이제 그 2007년 대선에 정동영, 이명박 두 후보가 바뀌었는데 정동영 후보 지지층들 투표에 거의 안 갔습니다.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당들이 투표를 올리는 캠페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박영식 에디터 보시기에
이번에 최대 투표율 또 네. 최고 득표율 등등 이런 거 가능할까요? 저는 글쎄요, 뭐 이제 그 이번에는 최고 득표율은 어렵지 않을까 쉽지 생각이 않다.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만큼 치열했던 대선도 없었는데 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득표율로 퍼센테이지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실제 득표한 숫자를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1,610만을 넘게 실제 지난 득표를 선거 때. 얻었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1,600 약 40만의 득표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역대 대선에 뭐 문재인 대통령 뽑힐 때 뭐 혹은 뭐 박근혜 대통령 뽑힐 때 굳이 비교해 본다면 박근혜 후보 때가 51%가 넘어간 51.6%. 51.6이었나요? 516이었군요. 네. 그때 득표율 자체가 굉장히 제일 높았던 최고 기록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득표 수가 네. 이 두 후보에는 못 미친단 미치죠. 말이에요. 인구수도 증가가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양측이 집결해가지고 정말로 그 어떤 당선 가능성이 예측되지 않을 때 모두가 투표장에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가 않아서 네. 77%라는 그 놀라운 숫자를 다시 한번 보기는 좀 어렵지 쉽진 않을까라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숫자를 한 어쨌든 이제 네이밍을 만들어서 좀 투표 참여 독려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을 놓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긴장도가 풀어져 가지고 해이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투표 안 해도 되라고 어차피 하는 사람도 되는데. 있고 또 한 네.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미래에 한 표 줄까 이준석 뭐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지지강도 낮은 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그런 때 해결책은 뭐냐면 긴장감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니면 이번에 투표하는 건 상당히 사실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캠페인들이 막 기발한 네이밍도 나오지 않을까 숫자를 얘기를 한 뭐 우리가 7080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숫자 나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정당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 이번 주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9.1%, 국민의힘이 32.8%, 개혁신당 5.1%, 조국혁신당 2.6%, 진보당이 0.7%, 없음 6.4%, 그 외 다른 정당이 2.6%였는데요. 예.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8% 상승하면서 지난번 조사보다 상승하면서 이게 2025년 정당 지지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이어서 3% 지속 하락이 돼서요. 이 그래프 말고 이제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면 저렇게 V자로 이제 큰 차이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격차가 대략적으로 16%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견고하네요. 모양새가 견고합니다. 계속. 그 일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후보가 확정되었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컨벤션 효과라고도 하지만 선거가 임박하니까 후보가 이제 정해졌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명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모아지는 현상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당 지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어쨌든 가로막고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나 이 캠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뭐 또는 출당의 요구라든가 이것이 분명하게 입장 전이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장사 없는 거거든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하든 아니면 주변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좀 탈당을 해달라고 하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캠페인 자체가 안 되는 되니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간이 약간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아마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탈당 실현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인미의원의 최타임 준비되어 있고요.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또 세계화 K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